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18편, 원소에 대한 유비와 조조의 다른 판단, 그리고 서주의 운명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소의 명을 받은 진림은 경문을 썼다. 진림은 희대의 문장가로 그는 붓을 들기가 무섭게 1400자에 달하는 대문장을 지었다. 명군은 위태로운 것을 헤아려 변을 미리 다스리고 충성된 신하는 어려움을 걱정하여 권을 세우는 법이다. 그러므로 비범한 자가 있어야 비범한 일을 하고 비범한 일이 있어야 비범한 공을 세운다. 사공조조의 하레비 조등은 한낱 황간인 주제에 먹고 마시며 백성을 괴롭혔고 그 애비 조승은 짐승같이 탐욕하고 표독했으니 조씨 3대는 역겨운 황간들의 자식이다. 그리하여 나 기주 태수 원소가 한나라의 명을 받들어 천하를 바로잡고자 정의 부대를 모아 병주에서 태행산을 넘어 정의의 군사를 일으키는 터이니 모든 정의의 지사들은 나와 합심 협력하여 역적 조조를 멸하고 사직에 큰 공을 세우도록 하라. 아울러 조조의 수급을 취하는 자는 5,000호에 봉하며 5천만 전을 상으로 주고 부곡, 편비, 장교 제리로서 스스로 항복하는 자는 그 죄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널리 은신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 모든 조조 휘하의 백성들과 장수, 병졸은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원소는 그 경문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전국 방방곡곡에 필사하여 퍼뜨리게 하였다. 그 무렵 조조는 두풍으로 병석에 누워 있다가 진림이 쓴 경문을 입수해 읽어보았다. 조조는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더니 두통을 싹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 앉으며 아들 조식에게 물었다. 이 글을 어떤 놈이 썼다더냐? 진림이란 자가 썼다 합니다. 좋은 문장이로다. 그야말로 질주하는 듯한 기세로구나. 보기 드문 뛰어난 문장이군. 너희도 보거라. 하며 두 아들에게 경문을 주었다. 조비가 경문을 받아들자 조조가 이어 말했다. 진림은 천하의 기재로 고금을 꿰뚫는 걸작을 지었군. 이런 경문이면 10만 대군과 맞먹지 시가. 그러며 경문을 펼쳐보고 있는 아들 조식을 불렀다. 하지만 조식은 문구에 정신이 팔려 대답이 없었다. 시가? 네. 조식이 그제야 아버지를 쳐다보며 대답하자 조조가 힐난하듯 말했다. 너는 어찌 그런 문장을 못 쓰느냐? 내게 드나드는 자들 모두 박식하다면서 또 그 자들과 시문을 주고 받는다면서 다들 밥통 같은 놈들만 만나고 있었던 게냐? 응? 조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당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조조는 화제를 돌렸다. 지금 곧 밖으로 나가 모든 문무 대신들을 대전에 들라고 해라. 조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아직 병세도 있으신데. 그러자 조조는 웃으며 말했다. 진림의 이 경문이 묘약이었다. 경문을 읽고 식은땀을 쫙 뺐더니 두통도 나았구나. 허허. 잠시 후 조조의 명을 전달받은 문무 대신들이 대전에 모여들었다. 그 자리에서 모사 공융이 아뢰었다. 원소에게는 100만에 가까운 대군이 있고 모사는 물론 문신과 장수들도 넘쳐납니다. 허유, 곽도, 전풍, 봉기 등은 지략이 뛰어나며 알량, 문추, 장압, 순우경 등 이름난 맹장들이 많아 결코 경솔히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오니 원소와의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순욱이 나섰다. 승상? 공융 선생의 말은 진부한 생각입니다. 소생의 판단으로는 10번 싸워서 원소는 10패, 승상은 10승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소상이 말해보시오. 순욱은 당당하게 말했다. 원소는 번잡한 예를 따르고
승상은 순리를 따르시니 도리에서 이기고 원소는 불순하고 승상은 대세에 따르니 정의에서 이기고 원소는 넓기만 하고 승상은 힘을 모으니 다스림에서 이기고 원소는 근심이 많아 측근만 돌려 막아 쓰지만 승상은 현명하게 널리 인재를 등용하니 도량에서 이기고 원소는 결단력이 부족하나 승상은 판단력이 확고하니 책략에서 이기고 원소는 헛된 명성을 줬고 승상은 성실로 대하니 덕성에서 이기고 원소는 소홀함이 많으나 승상은 두루 살피시니 인의에서 이기고 원소는 비방을 믿으나 승상은 꿰뚫어 보시니 밝음에서 이기고 원소는 시비가 분분하나 승상은 법도가 엄격하니 문에서 이기고 원소는 공만 세우려 할 뿐 병법을 모르나 승상의 병법은 신의 경지로 무에서 이기니 가히 원소는 10번 싸워 10번 질 것이요 승상은 10전 10승을 거둘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도 안 한 전쟁이지만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을 들으며 대신들과 장수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말이 끝날 즈음 대전 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순욱이 자리로 돌아서자 조조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좋아. 그리고 문무백관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쟁론은 이제 그만하지. 여러 대신들과 장군들은 속히 돌아가 군대를 정비하라. 닷새 후에 내 친히 20만 대군을 이끌고 원소와 맞서겠다. 한편 장락궁 내실에서는 국구 동승이 천자 유엽을 찾아왔다. 폐하,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니 천자 유엽은 반색하며 동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동승이 이어 아뢰었다. 유비가 5만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멸한 뒤 서주의 8만 군사까지 폐하의 밀서를 원소에게 전하고 이를 본 원소는 경문을 지어 천하에 알리고 30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자 유엽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매우 잘된 일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원소와 유비 연합군은 언제쯤 허창으로 온다고 하오? 동승이 대답했다. 조만간 오지 않겠습니까? 허니 너무 조급해 마세요. 두 장군들과 합세하여 천하를 구할 계책이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천자가 다시 물었다. 어떤 계책이요? 동승은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신에게 길평이라는 오랜 벗이 있습니다. 어이로 있으면서 지금 조조를 치료하는 중인데 성은을 입은 몸이라 충성의 투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가 나서준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옵니다. 국구 동승이 천자를 배할한 지 며칠 뒤 모두가 잠든 한밤중 동승의 내실에는 국구 동승과 태의 길평 단 두 사람만이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회합을 시종 진경동이라는 사내가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먼저 길평이 입을 열었다. 국적을 없애는데 어찌 군사가 필요하겠소? 이 손만 까딱하면 조조의 목숨은 순식간에 달아날 것이오. 동승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조에게는 측근이 많아. 외부인은 얼씬도 못하는데 어찌 그리 자신이 있소이까? 길평이 대답한다. 어디 내가 외부인입니까? 요 며칠 전 조조의 측근인 시의가 되었구먼. 그러니 조조의 지병인 두통이 재발하면 나를 불러 치료해 달라고 할 것이오. 그때 약탕기에 독약 한 포만 풀어넣으면 조조는 단박에 저 세상 사람이 되지요. 동승은 그 말을 듣고 침통한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조조 독살에 성공한다 한들 자네도 죽게 될 텐데 이건 아닐세. 동승은 고개를 저으며 길평의 결의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길평은 결연하게 말했다.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죽은들 하나도 두렵지 않소. 나는 전대로부터 성은을 입었으니 폐하가 힘든 있게 신하된 자로 어찌 목숨이 아깝겠소? 동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평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이런 길평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승은 감격에 겨워 말했다. 길평형의 도움을 얻다니 하늘이 폐하께 내린 복입니다. 조조만 죽게 된다면 나머지 무리들은 오합지졸이니 모든 문무대신들이 폐하를 반석 위에 떠받들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된다면 폐하께서는 길평형의 위패를 선제들의 공신각에 함께 모셔 길이길이 그 업적을 기리게 할 것이오. 하며 만류하는 길평에게 큰 절을 올렸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있을까? 아니면 조조의 천명이 긴 탓일까? 국구 동승과 태의 길평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듣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시종 진경동이었다. 진경동이 그 길로 헛간으로 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동승의 시첩, 운영과 남모르게 통정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운영이 숨어 기다리는 헛간에 가기 위해 주인의 내실 앞을 지나던 길에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다. 사내놈은 헛간 앞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지막한 소리로 이쁘나 오빠가 왔다 하고 숨죽인 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계집이 이를 드러내며 웃으며 다가왔다. 보고 싶어 혼났지? 사내놈은 능글맞게 말하며 계집을 끌어안았다. 그러자 계집은 쉿! 목소리를 낮춰요. 누가 듣겠어요. 하고 말하며 이어서 어서 빨리 하고 사내놈을 재촉한다. 그러자 사내놈은 계집을 끌어안고 그대로 자빠졌다. 헛간 집더미에 그대로 자빠진 두 년놈은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옷을 벗기며 순식간에 알몸이 되었다. 사내놈이 계집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애무하면서 계집의 엉덩이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헛간문이 큰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다. 으억? 어머. 사내와 계집은 기겁을 하도록 놀라며 열린 헛간문을 쳐다보았다. 그 앞에는 시종들을 관리하는 집사와 그의 수하들 대여섯이 녹이 띤 얼굴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음탕하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라. 집사가 명령하자 수하들이 달려들어 년놈에게 결박을 지었다. 집사는 이들을 끌고 가며 소리쳤다. 헛간에서 금수 같은 짓을 저지르다 들켰으니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길평을 보내고 잠이 들지 못하고 있던 동승이 밖이 시끄럽자 방문을 열고 웬 소란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두 년놈을 결박하여 끌어오던 집사가 아랜다. 종놈과 대인의 시첩이 헛간에서 간통하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동승이 기막혀 하면서 말한다. 이런 죽일 년놈 같으니라고 문란한 짓거리로 집안 명성을 더럽혀? 이 작것들을 어디다 쓰겠냐? 따로 가더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참하겠다.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집사는 수하에게 명령한다. 끌고 가라. 살려주십시오. 대인, 살려주세요. 나리. 년놈은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주인 모르게 불륜을 저지른 종놈 진경동과 시첩 운영은 각기 결박을 지운 채로 다른 광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죽게 될 종놈은 기필코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리하여 뒤로 묶인 결박을 풀어내기 위해 광 속 기둥에 손에 묶인 줄을 문질러 대기 시작했다. 한참을 문질러 댄 끝에 종놈은 손에 묶인 결박을 끊고 도망하여 조조의 승상부로 고발하러 달려갔다. 이 새벽에 내가 누구냐? 수문장의 호통에 진경동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조승상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급히 고하러 왔습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곧 내실로 알렸다. 조조가 자다 말고 진경동을 밀실로 불러 물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국구 동승 대감댁 종놈 이옵니다. 그래, 내가 새벽에 내게 급히 알리겠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 집 대감께서 조승상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진경동은 동승과 태의 길평이 조조를 독살하려고 한 대화를 낱낱이 일러 바쳤다. 내가 이 같은 중대사를 내게 알리는 까닭은 무엇이냐? 조승상 같은 어른을 해하면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것이옵니다. 잘 알았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크게 상을 줄 것이니 그리 알아라. 조조는 곧 부하를 불러 진경동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도록 말했다. 아침이 되자 동승 대감댁에서는 진경동이 결박을 끊고 도망쳐버린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가 조조를 살해하려는 비밀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애써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한낮이 되자 조조의 아들 조비가 승상부 밖으로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승상의 두통이 심하다. 어서 어의 길평을 불러라. 어서. 그러면서 시종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뛰어가. 어서. 조조는 벼랑간 두풍이 일어났다는 핑계로 태의 길평을 부중으로 불렀다. 내가 오늘에야 죽게 되었구나. 길평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독약을 품에 지니고 부중으로 달려들어왔다. 조조는 평상에 누워 있다가 태의 길평을 보자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두풍이 극심하니 어서 빨리 약을 짓게 해. 예. 길평은 약이 끓기를 기다려 품속에서 독약 봉투를 꺼내 약탕기 안으로 털어 넣었다. 길평, 약은 다 되었냐? 조조는 두통이 심한지 재촉을 해댔다. 그러자 길평이 곧 갑니다. 하고 대답하고 약탕기를 기울여 탕약을 사발에 따라내었다. 이윽고 길평이 탕약을 들고 조조 앞으로 와서 승상, 탕약 드시옵소서 하고 말하면서 조조에게 독약이 담긴 약사발을 내밀었다. 극심한 두통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던 조조는 길평이 내미는 탕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 술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다가 말고 손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너무 뜨거우니 식혀가지고 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 숟가락만 입에 넣으면 끝나는데 속으로 무척 기대하고 있던 태의 길평은 씁쓸한 속을 감추고 약사발을 도로 받아들고 나왔다. 잠시 후 길평은 약을 식혀가지고 다시 조조 앞으로 가져갔다. 그리하여 약사발을 조조의 손에 닿는 곳에 내려놓고 조조가 어서 마셔주기를 기다렸다. 두풍으로 괴로운 조조가 인상을 찡그리며 묻는다. 당신은 어에 노릇한 지 얼마나 되었나? 초평 2년에 입궁했으니 올해로 13년 되었습니다. 초평 2년이라. 그때 나도 엄청난 일을 벌였지. 그게 뭔지 아나? 모릅니다. 그해 3월 초 여드레였지. 그날 동탁이 나처럼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나는 그를 죽이려고 칠성도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몰래 다가갔었지. 역적을 죽여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말이야. 헌데 동탁이 내가 가슴에 품은 칠성도 꺼내는 것을 거울로 보는 바람에 나는 그때 죽을 뻔했지. 그런데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은 오늘 내가 그때의 동탁처럼 되었다는 거지. 하고 중얼거리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길평은 조조의 말뜻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약사발을 손수 들어 조조에게 내밀며 승상 식으면 약효가 떨어지니 어서 드시지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의 말이 조금 격해지며 예로부터 군주의 약은 신하가 먼저 먹어보고 아비의 약은 자식이 먼저 마셔보았네. 오늘날 자네가 나를 부모처럼 섬기니
자네가 날 위해서 먼저 약을 먹어보겠나? 하고 길평을 향해 매몰차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래? 길평은 느닷없는 조조의 요구에 깜짝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자 그 순간 조조는 벌떡 일어서며 길평을 후려갈겼다. 우당탕! 약사발이 떨어지며 소리를 냈고 동시에 길평이 악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엎어졌다. 그러자 조비를 선두로 조조의 측근 두 놈이 약속을 한 듯이 달려들어 길평을 깔아뭉갰다. 길평이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조조가 병색을 완연히 털어버린 정색으로 말해. 누가 내가 먹을 약에 독을 타도록 시켰냐? 일당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팔이 뒤로 꺾여 꼼짝 못하게 된 길평은 간신히 고개만 쳐든 채 역적을 죽이는데 누가 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다. 하고 단호히 대답했다. 저놈을 족쳐서라도 배우를 밝혀내라. 조조는 이렇게 말하였고 측근에게 명하였다. 그러자 길평은 끌려나가면서도 이 역적놈아, 오늘은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세상은 반드시 너를 처단할 것이다. 하고 외쳐대었다. 어서 빨리 문 열어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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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한때의 무사들이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곳은 국구 동승의 집이었다. 누구시오? 심상치 않은 호령에 집사가 겁을 집어먹고 물었다. 그건 알 것 없다. 어서 문이나 열어라. 문 밖에서 우악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하여 망설이던 집사가 문을 열자 조조의 측근 장수 하나가 많은 부하를 이끌고 성큼 들어서며 승상의 부름이니 동승은 연회에 참석하라 하고 명령하듯 외치며 내실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집사가 저희 대인께서는 지금 병석에 계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장수는 승상의 분부다. 동승이 병을 칭하더라도 데려오라 하셨으니 어서 나오라고 하라 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와병 중이던 동승은 승상부로 불려가 조조와 마주 앉게 되었다. 조조가 동승을 보고 입을 연다. 2달 전에는 여기서 유비와 술잔을 기울이며 영웅을 논했는데 이젠 흔적도 없고 가을바람에 나무잎이 시들면서 유비도 반란을 시도했지. 그러나 상관없네. 떨어지는 낙엽도 즐기만 하고 겨울 고목도 분위기가 나지. 그렇지 않은가? 조조는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였고 동승은 조조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한 채 옳은 말씀이요 하고 조조의 비위를 맞추는 의미로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술잔을 비워보세나. 조조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위에 잔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동승은 소인은 병중이라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승상께서는 헤아려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힐난하는 어조로 병이라. 그래요. 마침 내게 묘약이 있는데 하고 말을 하더니 부하를 부른다. 여봐라. 넷. 끌고 와라 일. 넷. 잠시 후 온몸에 걸친 옷은 풀어헤치고 머리는 헝클어져 풀어지고 극심한 고문에 시달려 온몸이 축 처진 늙은이 하나를 두 병사가 양쪽 팔을 하나씩 잡고 계단으로 오르며 끌고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조와 동승이 자리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는 힘에 겨운 채 고개를 옆으로 돌려 보인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조가 입을 열어 말한다. 길평, 여기 아는 얼굴이 있지? 말하라. 누가 시켰나? 역적놈. 길평은 다 쓰러져가는 목소리로 조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원망스러운 저주를 퍼부었다. 말해보게, 자네 손가락이 어째서 9개만 남아있나? 조조는 자기를 가리키는 길평의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러자 길평은 엎드린 채로 손가락을 씹으면서
국적을 죽인다고 맹세를 했지. 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동승은 길평이 끌려올 때부터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러나 역적 조조를 죽이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심받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 태어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훌륭한 맹세로군, 여봐라. 조조는 길평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하여 넷 하고 대답하는 병사를 향해 끌고 나가서 남은 손가락을 모두 다 잘라라. 그래도 또 씹는지 보게. 하고 매몰찬 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끌려나가던 길평이 손가락이야 있든 없든 역적놈을 씹을 입은 살아있으니 내 놈을 욕할 수는 있다. 하고 쥐어짜내는 소리로 저주의 말을 씹어뱉었다. 그러자 조조는 냉혹한 표정으로 저놈의 혀도 자르고 이도 모두 뽑도록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넷. 명령을 받은 병사가 길평을 끌고 나가려 하자 길평이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부축하고 있던 병사를 뿌리쳤다. 으아잇. 그리고 길평은 정자 기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 자신의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것이었다. 탕. 길평은 그 자리에서 푹 고꾸러지며 죽어버렸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조조가 길평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손짓을 하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죽은 길평을 끌어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승이 크게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들려나가는 길평을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동승에게 눈길을 돌린 조조가 동승? 어때? 병은 좀 나았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침통한 표정의 동승은 말없이 조조를 쏘아보기만 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약이 부족한가 보군. 그러면 약을 한 사발 더 주지. 여봐라, 끌고 와라. 네. 곧이어 조조의 명을 받고 불려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동승의 종놈인 진경동이었다. 경동아, 들은 대로 말해보거라. 조조는 엎드려 부복하고 있는 진경동에게 말했다. 그러자 사내놈은 알겠나이다. 엊그제 동대인 방 앞을 지나다가 어이와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승상의 탕약에 독을 넣자고 하였사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승이 엎드려 있는 진경동을 가리키며 이 천박한 것 하고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조조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옳거니 천박한 싼 것이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렇게 된 이상 발뺌은 물론이고 그 어떤 말로도 조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동승은 비로소 조조를 향하여 속에 담은 말을 내뱉었다. 역적놈, 일이 된 이상 더 바랄 것도 없다. 어서 날 죽여라. 하고 조조를 향해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한다. 급할 것 없지. 죽을 뻔한 나도 이렇게 느긋한데 뭘 서두르겠나? 물어볼 게 있는데. 경동아, 내 주인이 너를 천박하다고 했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면서 동승을 취조하다 말고 사내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진경동은 조조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소인은 하며 얼머무렸다. 그러자 조조는 단박에 천박해. 너는 대역죄를 2개나 졌다는 것을 아느냐? 첫째는 아래 것이 주인 집 첩실과 간통을 했고, 둘째, 아래 것이 주인 애기를 몰래 엿듣고 내게 밀고까지 하여 주인을 팔아 출세를 하려 했으니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더냐? 이런 죄 둘 중에 어떤 죄목이든 너는 능지처참 감이다. 동승, 자네는 눈이 멀었구먼. 저런 놈을 키우느니 차라리 똥개를 키웠어야지. 안 그런가? 조조가 동승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며
눈길을 주자 시시 하고 진경동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여봐라. 네. 조조의 병사들이 즉각 대답한다. 저놈을 끌고 나가 참아거라. 하고 냉정한 어조로 명령했다. 그러자 사내놈이 당황해하며 승상을 살려드렸는데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애절한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고 병사에게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었다. 승상, 살려주십시오. 제발. 조조는 입시에 있던 백관과 장수들에게 말한다. 다들 보셨소? 내가 독하긴 해도 시비는 분명히 가리오. 그렇지 않소이까? 그러자 문무백관들은 두 손을 올려 조조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복명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조가 동승에게 말한다. 이젠 옥대의 밀서를 내놓으시오. 그러자 동승은 놀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옥대 밀서라니? 모르는 일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다. 폐하께서 당신에게 내린 혈지 말이오. 내가 모르는 줄 아는가? 하고 쏘아붙이듯 말하였다. 그러자 동승은 고개를 흔들며 없소, 그런 것은 없소. 하고 재차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정자 밑에서부터 한 병사가 뛰어 올라오며 보고드립니다. 동승부에서 찾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는데 그의 손에는 핏자국이 선명한 혈지가 들려있는 것이 아닌가. 조조가 문제의 문서를 받아들고 펼쳐본다. 그리고 의맹서 여기에 피로 서명을 했겠다. 거기 장군 동승의, 서량태수 마등의, 장수교의 종집, 공부시랑 왕자복, 장수교의 충집, 의랑 오석, 소신장군 오자란, 좌장군 유비 역시 이놈도 있군. 내 이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조조는 의맹서에 피로 쓴 맹세의 서명을 한 유비의 이름에 이르러서 분통을 터뜨리며 혈지를 소나기로 구겨 동승의 앞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술잔을 들며 말했다. 자, 들게. 모든 것이 드러난 동승은 조조를 경멸하는 눈으로 쏘아보며 흥! 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 밖으로 나가니 뒤에는 무장한 병사가 뒤를 따랐다. 이렇게 동승을 비롯한 왕자복, 오자란, 충집, 오석 등 혈지의 의맹을 서명한 자들은 모두 삼족에 이르기까지 차명을 당했으니 이때 죽은 자가 무려 800명에 달했다. 이날 동승의 혈족으로 죽음을 면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천자의 애비인 동기비였다. 동기비는 천자의 애총을 받아 귀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임신 6개월의 몸이었다. 그러나 극도로 격분한 조조가 천자의 귀비라고 해서 그냥 살려둘 리가 만무하였다. 조조는 동귀비를 죽이기 위해 맹장허저를 비롯한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몸소 갑옷과 칼을 차고 궁중으로 들어갔다. 이미 사가의 부친을 비롯한 일족의 참살 소식을 알게 된 동기비는 헌제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떨고 있었다. 그러나 떨고 있기는 헌제도 마찬가지였다. 조조를 비롯한 장수와 군사들은 신성한 장락궁을 군화발로 그대로 들어왔다. 저벅저벅. 그들이 걷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동기비는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이윽고 허저가 황제 시종을 밀치고 황제와 귀비가 떨고 있는 내실로 성큼 들어섰다. 그리고 늘어진 발을 걷어 동기비를 노려보자 귀비는 헌제의 발을 붙잡으며 으윽 하고 놀라 소리를 내질렀다. 허저는 헌제를 분연히 쏘아본 뒤 아무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 그의 발치를 끌어안고 있는 동기비를 우악한 손으로 잡아당겼다. 폐하, 귀비. 헌제로부터 떼어진 귀비는 다급하게 헌제를 부르며 다른 병사에게 끌려나갔다. 귀비, 귀비. 헌제는 동기비의 뒤를 따라가며 애타게 불러댔다.
그렇게 동기비가 끌려간 헌재의 용상 앞에는 이미 조조가 물끄러미 앉아 있었고 끌려온 귀비는 조조의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 뒤따라 온 헌재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살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조조를 보자 그만 주눅이 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입을 열어 폐하, 동승이 모반한 것을 아시오? 하고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자 헌재는 두 손을 모아 보이며 짐은 모르는 일이오. 하고 울상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한 손으로 혈지를 펼쳐 보이며 이 혈지를 벌써 잊으셨소. 엉? 하고 아이를 다루듯이 헌재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동기비가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고개를 흔들며 제가 꾸민 일이라 폐하는 모르십니다. 하고 말하자 당연히 내년에 지시지. 동기비에 대한 조조의 대꾸는 종년에게 하는 말투였다. 그리고 이어서 동기비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동승의 딸년 아니더냐 하고 냉혹하기 이를 데 없는 언사를 퍼부었다. 부녀가 공모했지? 조조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는 헌재에게 말한다. 폐하, 신의 충언을 들으시오. 이번에는 동기비만 처벌하지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폐하도 엮일 것이오. 아시겠소? 그 말을 들은 헌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면서 조조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였고 동기비는 그 자리에 엎어졌다. 그러자 군사들이 동기비의 한쪽 팔을 각각 잡아서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간다. 조조가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가자 헌재는 황급히 조조의 뒤를 따라가며 사정한다. 승상, 동비는 회임 중이니 왕자라도 낳은 후에 여기까지 말하자. 조조는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선 채 헌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에 든 의맹서를 들어보였다. 그러자 헌재가 조조에게 다가가 공손한 몸짓으로 피로 서명한 혈지를 받아들려 하자 조조가 고개를 헌재 쪽으로 기울이며 귓속말을 하듯이 왜 아들놈에게 복수를 해달래게 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헌재의 손목을 움켜잡은 조조가 그의 손에 의맹서를 쥐어주며 어른이 아이를 다루듯이 헌재의 손을 탁탁 쳐보였다. 다시 돌아선 조조가 장락궁 입구에 다다르자 우악스런 조조의 병사가 동기비의 목에 무명천을 걸어서 뒤에서 바짝 당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기비는 목이 졸린 채 신음소리를 내며 헌재를 향하여 살려달라는 손짓을 해보였지만 헌재는 안절부절하며 벌벌 떨기만 할 뿐 어떻게든지 살려줄 형편이 아니었다. 마침내 동기비는 목에 졸린 채로 바닥에 쓰러져 죽어버렸고 헌재는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살벌한 정적이 내전에 감도는 가운데 한 귀인이 시녀를 대동하고 조근조근 걸어들어와 천자와 조조의 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조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눈을 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조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황제를 향하여 누군지 아시겠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헌재는 당황한 빛을 보이며 말한다. 승상의 따님이자 짐의 조기비여. 헌재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조조는 딸에게 이리 오렴하고 다정하게 불렀다. 그리하여 딸의 손을 잡고 용상에 앉아 안절부절하고 있는 헌재 앞으로 데리고 가서 헌재의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어깨를 눌러주는 것이었다. 헌재는 얼떨떨한 얼굴이 되었다. 사실 헌재가 조조의 강압에 모시겨 낙양에서 허창으로 천도를 한 뒤에 조조의 딸을 후궁으로 맞은 바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조조의 딸을 말로만 후궁이었지 제대로 같이 밤을 보낸 적은 없었다. 이런 것은 조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조는 동승의 모반을 빌미로 동기인까지 깨끗이 죽여버린 뒤에 자신의 딸을 장락궁으로 부른 것이었다. 조귀인은 아버지 조조가 시키는 대로 헌제의 옆에 앉으며 헌제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조조가 자신의 딸을 손으로 가리키며 천자에게 물었다. 마음에 드시오? 물론이요. 그럼 됐소. 조조는 사가의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말투로 대답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며 허저를 향해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 허저가 숨이 끊어져 바닥에 엎어져 있는 동귀비의 머리 위에 얹힌 화관을 거두어 가지고 조조의 앞으로 다가와 바친다. 조조가 허저에게 화관을 받으며 헌제에게 말한다. 중궁전도 황후 자리도 비워둘 수 없으니 어진 조비를 황후에 봉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헌제의 탁자 앞에 화관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말한다. 역적의 딸년을 치워라. 그리고 모두 들어오라 해라. 명령이라. 동귀비의 사체는 치워지고 조조의 장수와 부하들이 내전에 들어왔다. 헌제는 조조의 말대로 탁자에 놓인 황후의 상징인 화관을 떨리는 손으로 조귀인의 머리 위에 얹어주며 말한다. 짐은 조비를 중궁전 황후로 봉하노라. 헌제의 말이 끝나자 조조가 입시한 병사들의 앞으로 가서 천자를 향해 돌아서서 무릎을 꿇으며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황후 마마 만세, 만세, 만만세 하고 선창하자 대청에 모여든 문무백관 일동이 조조를 따라 한 소리로 만세 삼창을 외쳤다. 의맹서에 서명한 동승을 비롯한 무리를 주살함으로써 일단 측근에 있던 자들의 피해 숙청을 끝낸 조조는 모사 순욱과 정욱을 불러 물었다. 아직도 처치하지 못한 인물들은 어찌했으면 좋겠나? 그러자 순욱이 대답한다. 서량의 마등과 서주 유비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들도 동승과 의결하여 나를 없애려는 반심을 품지 않았는가? 물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놈들을 없애는 것이 좋겠는가? 마등은 서량에 있으니 그를 간단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람을 보내 그의 환심을 사두었다가 적당한 기회에 허도로 불러들여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군사는 병력의 수로 보아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관우를 비롯해 장비와 조자룡 등의 걸출한 장수들이 건재하므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당분간은 은인자중하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순욱은 조조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였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하나 염려와 걱정을 앞세우다가는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조조가 불만이 가득한 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욱이 하북에 원소만 없다면 별로 걱정할 바가 아니지만 원소가 지금 관도에 대군을 집결시켜 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우리가 서주의 유비를 치기 위해 연주를 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의 대꾸로 그의 속 마음을 알아차린 순욱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정욱을 향하여 주공께서 기어이 유비에게 응징을 하신다면 사실 원소의 문제는 그리 큰 일이 아니오. 원소는 우유부단한 자라 겁도 많고 욕심도 많지요. 그래서 5할, 7할의 승률에도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완벽한 승률이어야 죽어라 싸우는 자요. 전실한 수시로 돌변하는데 완벽한 승률이라니? 우리가 서주를 공격하여 열흘 내에 서주성을 함락시킬 수만 있다면 원소는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정욱이 매우 송구스럽지만 경고하기 이를 데 없는 서주성을 과연 열흘 만에 함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순욱이 불가능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정욱이 재차 물었다. 선생의 말씀대로
원소가 우유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측근에는 허유와 전풍 등 지략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소에게 연주 공격을 주청하지 않겠습니까? 정욱의 물음에 순욱이 그거야 연주성을 지켜주는 장군들과 병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버티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소? 서주성이 함락될 때까지만 버텨준다면 우린 남북으로 공격하여 쌍방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정욱이 선생, 만약 서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우린 물러날 곳도 없이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순욱이 용병은 본래 위험을 수반한 모험이니 시도하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승리도 없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지금 서주의 공격을 미루었다가 차후에 다시 서주를 공격한다면 유비가 허창을 습격할 텐데 그때의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 간의 논쟁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조조가 입을 열어 말한다. 정욱은 지략이 있고 순욱은 견문이 넓어. 두 사람의 가르침을 잘 들었네. 알고들 있는가? 예전에 원소가 18제후들의 맹주일 때 내가 정면 공격을 주장했지만 동탁의 세력에 벌벌 떨며 공격 시기를 늦췄다네. 그래서 내가 선봉에 나서서 죽어라 싸웠지만 후군이 따라주질 않아서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지. 그런 것을 종합해보면 원소는 병사만 많이 가지고 있지. 뱃속은 쫄장부요. 그에 비하면 유비는 군사는 적어도 워낙 인거리여서 지금 쳐 없애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골칫덩이가 될 것이네. 그러니 원소가 염려되어 늦출 수는 없는 일이지. 결심했으니 두 말들 말게. 20만 대군으로 서주성을 공격하겠네. 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주공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순욱과 정욱은 조조를 향하여 두 손을 읍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리하여 수일간의 준비 끝에 조조의 20만 대군이 연주성을 출발하여 유비가 장악하고 있는 서주 정벌에 나섰다. 조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 정벌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서주에 들어왔다. 유비는 그 사실을 합의성을 지키고 있는 관우에게 알리고 조조군의 공격에 대비한 만반의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장비, 조자룡과 함께 서주성 성류에서 출정식을 겸한 하늘에 제를 올렸다. 유비가 제문을 읽는다. 신유비가 피눈물로 하늘과 역대 제왕께 제를 올립니다. 조정의 불행으로 역적들이 활개치고 귀비께서 역적에게 참혹하게 당하시고 충신들도 연이어 죽임 당했는데도 신은 나라 재건도 못하고 역적도 제거하지 못해 고통 속에 애간장이 타옵니다. 이에 하늘에 제를 올리오니 천지신명과 역대 제왕께서는 역적 조조를 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문을 읽은 유비, 장비, 조자룡이 삼배를 하고 일어서자 자룡이 성 밖을 가리키며 말한다. 주공, 조조군이 옵니다. 그 소리에 유비와 장비가 성 밖을 바라보니 과연 조조의 대군이 질서정연하게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비가 측근에 대기하고 있던 미방을 부른다. 미방? 네. 준비되었는가?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래, 지난번에 역적 조조를 협공하자고 원소에게 밀지를 보냈으니 지금쯤 원소의 대군도 지척에 왔을 거네. 자네는 원소 진영에 들어가면 먼저 허유부터 만나게. 허유는 원소가 믿는 중요한 인물이야. 허유에게 자초지종을 고하고 그의 지지를 얻으면 원소를 만나게 해. 그래야 원소의 확신이 커질 것이야. 알겠습니다. 미방은 유비의 밀명을 띠고 원소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그런 뒤에 유비는 합의성에 있는 둘째에게는 조조의 침공을 알렸으니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겠지. 이젠 우리들이 조조에게 맞설 준비를 해야 하네. 셋째, 자룡. 당부한 대로
군사들을 준비하게. 예, 예. 장비와 조자룡은 즉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 전투 태세에 돌입하였다. 잠시 후 서주성을 에워싼 조조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바로 그때 서주성 문이 열리며 유비와 조자룡이 말을 타고 천천히 조조가 타고 있는 전투마차 앞으로 다가왔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로 접근한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말을 멈추고 조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비, 내 손바닥 아래 놀던 놈이 내 잠시 소홀한 틈에 서주를 삼켰구나 하고 호령하였다. 그러자 유비가 대꾸한다. 조조, 승상이란 자가 역적짓을 하다니 나와 천하의 영웅들은 역적 조조를 죽인다 맹세했네. 그래.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자는 많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모두 다 무덤으로 갔지. 넌 내 적수가 못되니 어서 성을 내놓게. 그러면 부추길러 먹을 땅떼기는 조금 떼어주겠네. 만약 대항한다면 내 병사들이 자네 군사들은 시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야. 그럼 어디 해보게. 내 병사들은 적어도 다들 뛰어나니 자네 병사는 많아도 우리한테 당하지 못할 것이네. 어찌 그리 자신하누? 원소의 대군이 그대 뒤를 기습하여 며칠 뒤에는 허창을 함락할 텐데 그러면 그대는 갈 곳이 없을 테니 어디 묻히겠는가? 원소를 과대평가하는구먼.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 그대를 과대평가했었지. 그대가 아무리 지독해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회임 중인 귀비까지 목 졸라 죽이고 자기 딸년을 황후로 봉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짓 아니던가. 정령 싸우겠다는 건가? 죽는 날까지 싸울 거요. 좋다. 말을 끝낸 조조가 손짓을 하자 조조가 탄 전투마차 병사들이 마차를 자기 진영으로 돌렸다. 유비와 조자룡도 그 자리에서 말을 돌려 성 안으로 다시 돌아와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유비의 특명을 띠고 원소의 진영에 도착한 미방은 허유를 찾아갔다. 허유는 유비의 서한을 받아보고 물었다. 조조가 친히 20만 병사를 이끌고 서주를 공격해왔다? 네, 그렇습니다. 서주가 위급하여 원공께 속히 출병을 부탁했습니다. 위급이라? 그 말은 유 장군이 서주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서주성은 견고해서 잘 싸우고는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다고? 그렇다면 왜 도와달라는 것인가? 그대들 힘으로 당할 수가 있다면서? 그러지 말고 이실 찍고 해보게. 유비가 며칠이나 버틸 것 같나? 허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미방의 대답을 무시하면서 물었다. 그러자 미방은 한 100일 정도. 헛소리. 허유가 냉담한 단언을 내리자 미방은 눈을 내리깔며 50일 정도요. 하고 맥 빠진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허유는 가소롭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도 좀 부풀린 것 같군. 하고 대답하며 군막을 나서자 미방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말한다. 허 선생, 저희 주공께서는 허 선생은 책략이 넘쳐나 원공께 영향력이 크다 하시면서 허 선생만 허락하시면 원공도 출정을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생을 먼저 배우라 하셨습니다. 하고 허유를 잔뜩 축혀 세웠다. 그러자 허유가 총총히 자신의 뒤를 따르는 미방을 돌아보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유공이 정말 그리 말했나? 아무렴요. 유 장군께선 틀림없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허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 솔직히 말해 나도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길 기다렸네. 하고 속 마음의 일부를 드러내 보였다. 허유가 급히 간 곳은 원소의 군막이었다. 그곳을 지키는 호위 장수는 허유를 보자 이거 큰일입니다. 하고 당황하며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가? 허유가 묻자 장수는 도련님 병 때문에
주공께서 속을 끓이고 계세요. 하고 대답한다. 그러자 허유는 내가 들어가 뵙겠다. 하고 원소의 군막 안으로 들어갔다. 군막 안에는 원소의 다섯째 아들이 몸져 누워 있었고 원소는 손수 수건에 물을 적셔 아들의 이마에 얹어주면서 아, 이걸 어째. 큰일이로군. 하고 말하면서 태산 같은 걱정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도련님께서 많이 아프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허유가 원소에게 물었다. 허유, 아무래도 죽을 것만 같구려. 죽다니 어째서 도련님이 죽는단 말입니까? 내가 아들은 많아도 모두가 쓸만하지 못한데 이에 다섯째 하나는 총명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잖소. 그런데 이해가 옴이 올라서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오. 그러니 내가 무슨 경황이 있겠는가? 주공, 옴으로 죽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그것보다는 지금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유비를 치러 온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에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허창을 공격한다면 천하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공격을 명하시어 허창을 손에 넣게 되면 본거지를 잃은 조조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우리는 수습만 하면 됐죠. 또 헌재만 업으면 제후들을 호령하는 사람은 주공이 되시며 천하는 주공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고 승기를 다 잡은 듯이 호기롭게 아뢰었다. 그러나 원소는 아들의 병세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허창까지 거리는 겨우 250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아픈 애를 데리고 어찌 250리를 가겠나? 도련님을 데리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공, 어서 허창을 치라는 명을 내리소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허유는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그러나 역시 원소의 관심은 아픈 아들뿐이었다.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데 이해가 잘못되면 나도 못 사네. 주공, 이런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조조를 쳐야만 합니다. 허유는 애가 타서 말했다. 그러나 원소는 잔뜩 찡그린 인상을 쓰면서 이해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속이 타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나? 인석이 잘못되면 나도 못 살아. 원소는 그야말로 허유의 간언은 아랑곳 없이 온통 다섯째 아들의 병세에만 매달려 울기 직전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허유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듯이 말했다. 주공, 정신을 차리세요. 물러가. 원소는 허유의 간언을 매우 귀찮게 여기며 소리쳤다. 그러자 안타까움이 절정에 달한 허유가 제발 하고 말하자 원소는 화가 잔뜩 묻은 소리로 팔을 휘저으며 허유에게 소리쳤다. 꺼져. 아? 허유는 대답할 말을 잃고 원소의 앞을 물러나오고 말았다. 허유가 허탈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미방이 다가와 언제 출병한다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자 허유가 고개를 흔들며 실망 어린 한탄을 하였다. 졸장부야. 졸장부. 어린애 하나 때문에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니. 아, 정말 기가 막히는군. 허유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소리 높여 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았다. 그러자 허유의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은 군막 안의 원소는 발끈 화를 내면서 측근에게 말했다. 나를 모욕한 허유에게 곤장 20대를 치거라. 어서. 예. 허유는 병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졸장부, 졸장부. 원소의 군막 앞에는 어느새 형틀이 마련되었고 허유는 군사들에 의해 형틀에 묶여져 사정없이 곤장을 맞았다. 그러나 허유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다. 하나요. 철서? 아이쿠.
졸장부, 둘이요. 철서? 아이쿠, 우리 주공은 졸, 장부. 이렇게 군막 밖에서는 모사 허유가 병사들이 내리치는 곤장을 사정없이 얻어맞고 있었고 군막 안의 원소는 일그러진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병석에 누워있는 다섯째 아들을 걱정하는 눈길로 바라보며 인서가 아이고 이걸 어째 이렇게 한탄과 걱정이 버무려진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